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 대통령은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헌재 안팎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그동안 대국민 담화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긴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원거리에서 윤 대통령 모습을 포착하긴 했지만 오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제 사실 이제 오늘 과연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피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계속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젯밤 9시 55분쯤 늦게 오늘 출석하겠다고 아마 결심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 10시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경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경호도 발빠르게 움직였고 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이걸 알려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주위의 경호랄지 아니면 심판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래도 진행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이미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처음 드러날 것이다 보고 이게 이제 생중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녹화로 풀 영상이 녹화가 된 다음에 이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편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마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 9시 55분쯤 이 결정을 해서 헌재에 알렸다고 합니다.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변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이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 체포가 되는 바람에 지난 그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서 지금 출석할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53분 5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변론 시작될 텐데, 자, 지난 주말 그 구속영장 심사 때는 대통령 측에서 거의 임박해서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은 오늘은 좀 빨리 도착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제 재판 일정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호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영장 심사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한 30분 전에 도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대기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국민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애우적인 차원에서 아마 어느 장소를 좀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영장 심사 때 이제 45분 동안 대통령이 직접 혼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광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 영장 심사 때 어떤 혐의 내용하고 이번에 탄핵 사유하고는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거 자체의 어떤 탄핵 소추 사유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 비상사태임에서 불가피한 거였다는 거랄지, 그다음에 이게 비상사태냐 아니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것은 경고성이었다랄지, 이제 부정선거랄지, 이제 이런 말을 아마 오늘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시간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또 워낙 또 달변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대통령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청래, 김희수, 김진한, 장순욱 등의 변호인단이 지금 착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장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내부에 이제 경호와 관련한 그런 궁금증도 좀 있었는데 심판정 내부도 경호처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호를 진행한다라는 헌재의 입장 또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의 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예우 관련해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복장이 어떨지도 좀 관심이었는데 수용복이 아니라 이제 정장을 입고 헌재에 올 것이다. 그다음에 포승줄도 차지 않을 것이다. 뭐 이 부분도 다 고려된 부분이겠죠. 아마 수영복은 입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정치인들랄지 이제 대통령이랄지 사실 이제 수영복 입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범죄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일반적인 국민들 재판받는 피고인들 말고는 법정에 올 때는 항상 뭐 정장이랄지 이제 사복 차림을 하죠. 오늘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예. 그래서 수영복은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애우에 관해서는 뭐 사실 경호 자체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정 자체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방청권 뭐 추첨해갖고 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경호도 상당히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대통령이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고요. 경호 차량과 경호처 인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계엄 사태 이후 교수님, 뭐 헌정사상 처음이다, 초유다 이런 표현을 잇따라 사용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그 헌법재판소에 그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석의 의무, 그러니까 탄핵 당사자가 출석의 의무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출석에 따라서 뭐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 변론 기일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변론 절차,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회 그 변론 기일에 한 번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그 당사자 없이 없이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그 변론 기일에 1회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지만 그때 대리인단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석하도록 돼 있다라는 예. 말씀은 출석의 예. 의무가 있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출석 의무라기보다는 네. 이 탄핵 심판 절차는 일종의 이제 특별 징계 절차인데 예. 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서 방어권 보장의 어떤 측면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예정된 시각인 오후 2시가 거의 다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심판정에 함께 입정을 한 것으로 현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 직접 어떤 입장을 좀 필요로 할까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마 본인의 입장이 지난번 영장 심사 때와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소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비상계엄이 급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탄핵심판정이랄지 영장심사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본인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확신에 기해서 영장심사에
영점 판사 그리고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로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8차 기일까지 탄핵 심판 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8차까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아마 오늘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는 주어질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 끝나면 이제 증거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증거조사는 뭐 결과적으로 증인 신문을 좀 많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증정부 촉탁 신청이랄지 이제 사실주에 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뭔가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증거 조사 때마다 아마 본인의 생각을 증거에 대한 의견을 아마 필요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조금 전 윤 대통령 이제 입장을 완료하면서 남색 정장 차림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좌석에 착석을 완료했다라는 속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주변인데요. 지금 멀리 좀 보이고 있는데 헌재 정문 기준 양쪽으로 한 100m가량 경찰 기동대의 버스가 차벽을 만들어 서 있습니다. 지금 헌재 바로 앞 4차선 도로 중 2개의 차선을 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점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수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해서 지금 이곳 보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참석한 탄핵 심판 3차 변론 조금 전에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고요. 경찰이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을 통제하고 또 3일대로 안국역 사거리에서 낙원상가 방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현재 시위대의 예상치 못한 그런 소요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차 변론이 조금 전에 시작했다라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진행되는 탄핵 심판이 일반 시민 방청이 가능한 공개 재판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 시민이 방청이 가능하고 또 어떤 건 불가능하고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참석 가능한 공개 변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도 다 일반 시민이 참석이 가능한 것인데 다만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변론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인원 그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추첨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것뿐이고 변론 자체가 원래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오늘 3차 변론기일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나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 자체가 아마 전에 이제 2차 준비 기일 때 못한 부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쟁점 정리가 그 당시도 아마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증거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해서 일단 이미 뭐 채택돼 가지고 심판기일에 언제 증인 신문하겠다는 것은 이제 스케줄 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뭐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증인들에 대해서 다 채택을 할 것인지 여부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선관위랄지 국회와 관련된 CCTV 같은 것이 아마 국회 측에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채택을 할 것이고 어떻게 검증 감정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논의원 자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재판정에 윤 대통령이 지금 출석했던 조금 전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윤 대통령 모습입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심판정 피청구인 좌석에 앉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네. 앞좌석에 지금 착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와인 색깔, 자주 색깔 넥타이를 메고 굉장히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피청구인 본인 나왔습니까?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는 변호인단이 이어서 착석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공개했던 그런 담화 이외에는 그러니까 공개된 그런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3차 변론기일에 헌재의 3차 변론기일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체포될 당시에도 정장 차림으로 이제 체포가 됐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의상을 지금 입고 있고요. 그리고 덤덤한 표정으로 지금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 때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네. 정장은 이제 노타이, 안에 이제 파란 색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물론 그 접견은 제한돼 있죠. 변호인 통해서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아마 옷이랄지 속옷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장을 갈아입고 오늘 출소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대통령 측 가장 앞좌석 피청구인 좌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고 네. 계시고요. 조금 전 모두 기립해서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재판관들과 이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어떤 정례화된 절차인 것 같죠? 아니, 이제 재판관 인사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심판을 하기 전에 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하죠. 예. 입장을 해서 자기 좌석에 앉으면 앉기 전에 이제 입장할 때 입정할 때 이제 다 기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립을 한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착석을 하면 그때 이제 대통령이고 변호사 전부 다 앉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텐데 윤 대통령이 재탄핵 사건으로 송구하게 해서 송구하다, 고생하게 해서 송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다라는 말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한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화면 보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가 하는 이제 그 과정을 본인이 이제 부정선거 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탄핵 소추 남발로 인한 행정부의 어떤 기능 마비 그리고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법 기능의 일부 마비 뭐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하면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아마 그 설득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도 훨씬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그 계엄법상의 비상계엄의 그 발령 요건의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이제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주장이 그 앞뒤로 해서 다른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 비상사태의 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상황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 뒤에 어떤 요건은 충족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발언 조금 전 또 새로 들어온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장 심사 때처럼 예. 오랫동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필요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일단은 탄핵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 여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의해서 한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니까 잘 판단해달라. 그래서 약간은 지금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예.
오늘은 뭐 일단 처음에 심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재판관들하고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뭐 말을 아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반박을 하고 본인의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고 이런 뭐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동안 공개됐던 대통령 측 담화나 뭐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침없이 생각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발언이 다 녹화가 되고 이후에 이제 공개되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그만큼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론에 출석하게 되면 이제 발언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정치적인 어떤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어떤 그런 헌법 전문가들인 재판관들하고의 어떤 그런 진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지자들을 향한 대국민 담화라든지 뭐 이런 의견 표명이라든지 이때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이나 어떤 정치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그런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 헌재에서는 증거를 정리한 뒤에 채택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어떤 본격적인 변론 순서는 추후에 따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이 변론을 이어갈 때에 이 청구인 측에서 먼저 이제 그런 탄핵 사유에 대해서 먼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 피청구인 쪽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증거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오늘은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제 출석했기 때 첫 출석이라서 아마 좀 처음에 짧게나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 있는 건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저기 지금 피청구인 측에 앉아 있는 지금 심정이 좀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아마 참담하겠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사실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또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내고 이게 뭐 검사의 주로 역할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현재 대통령이 하지만 피청구인으로서 탄핵 심판정에서 이제 법으로 따지면 이제 피고인이죠. 형사재판을 예. 따지면 이제 예. 피고인 입장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때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헌정사상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그런 대통령이 지금 수용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받아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인데 약간 아이러니컬하게도 항상 상대방을 조사하고 피고인석에 세웠던 그런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지금 반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상당히 이게 뭐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게 만든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묻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변론 기일에서도 그 대리인단이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부분들인데요. 왜 그 국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단순한 어떤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면 왜 굳이 국회로 계엄군을 보냈는가?
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그것은 추후 이제 답변서로 좀 내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질문할 수도 있고 추후에 질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점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난 그 변론길에서는 중국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질문이 좀 나오겠죠? 아마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전시 4분 2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비상계엄의 요건이단 말이에요. 그 요건 중에 부정선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 자체도 부정선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뭐 증거 관련해서 증인도 신청한 걸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참관인이랄지 이런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선관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관의 어떤 사실조회랄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의 계엄의 요건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이제 탄핵소추 사유에서는 계엄 요건이 안 되니까 헌법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내란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이제 대통령 측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측이랄지 아니면 국회 측은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선관위에서도 그걸 또 부정을 했었고 예. 또 이전에 몇 번 고발을 당했지만 다 혐의 없는 걸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냥 헌법재판소에 그냥 이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일상적인 추론에 의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통령 측에서 그걸 입증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인도 신청하고 지금 뭐 선관위에 있는 서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사실조회를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정선거를 이제 입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이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배척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느 정도 내고 거기에 대한 걸 심리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직전 변론기일 때 헌재에서 그 윤 대통령 측에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을 묻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 질문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국회를 무력화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국회를 왜 봉쇄했던가,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담화나 주장은 단지 이제 그 국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입법 폭주라든지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탄핵소추권 오남용 남발 뭐 이런 것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냥 그 군인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경고할 목적이면 왜 굳이 국회에다가 무장한 군인을 보냈나, 이것은 이제 좀 발언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고, 그것은 이미 했으니까 아마 재판관이 그 전 변론기일에서도 대리인들한테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증인 채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 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쟁점 사안을 정리하는 문제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판정에서 자유롭게 서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예. 아마 쟁점별로 이미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 이런 그 2차에 걸쳐서 쟁점을 정리를 했었고 지난 변론 기일에도 쟁점을 좀 상당수 좀 추려낸 부분이 예. 있고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추려낸 그 쟁점별로 해서 아직까지 좀 해명이 덜 됐다라거나 아니면은 소추단하고 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하고 주장이 좀 상충되거나 예. 객관적인 정황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쟁점별로 아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 그 왼편 그래픽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이제 다 출석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수님 이런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태도가 결과에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득과 실로 좀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헌법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매번 이렇게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하는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어떤 그 설명한 것은 사실은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소추 남발이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전치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좀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고 그런데 어떤 경위로 그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어떤 오판을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지지자들한테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어떤 그런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행정 기능의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에서는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매번 그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계속 알리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그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그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입니다. 안국역 인근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오전부터 안국역 기준으로 율곡터널 방면과 경복궁 방면, 종로 3가 방면까지 이렇게 모든 차로 끝차선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배치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경찰이 기동대 4천여 명을 동원해서 헌재 인근을 차단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이 이제 종로의 그 낙원상가 쪽에서 지금 위쪽 부분이 이제 헌재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국역 사거리를 보고 계신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위대가 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력들이 좀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부지법 때와는 조금 더 강력한 지금 통제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하고요, 이제 형사재판은 틀립니다. 이제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형량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예. 그리고 유죄다고 하면 이제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가 정하는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고, 이제 헌법심판 절차는 이게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정에 매번 출석한다랄지 아니면 뭔가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부인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뭐 아주 뭐 전혀 관련 없는 증거를 낸다랄지 이런 것 자체가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 기준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부인을 한다랄지
아니면 뭐 증거 관련해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다랄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은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사 뭐 관련된 증거를 많이 신청을 한다랄지 아니면 소추 사유를 부인한다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추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단지 객관적으로 이제 헌법 법률 위반만 따지는 그런 게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이고 이건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도 아마 질문을 지금 이제 재판 시작이기 때문에 뭐 왜 했느냐랄지 그런 질문은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증거조사 과정이랄지 이런 데서 이제 가벼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증거조사랄지 그런 경우에서 의문 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면 이제 주심 재판관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뭐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가볍게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오늘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재에서는 증거조사 전에 특히 포고령 1호와 관련한 증거조사 전에 대통령 측의 그 답변을 지금 듣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계엄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의 불법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불법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포고령 제1호를 발효를 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또 변론 중에 여러 차례 변호사와 대통령이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준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속보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이제 포고령과 관련한 이야기,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였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 포고령을 행동으로 옮길 의도는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포고령 제1호에 가장 문제되는 내용이 제1조입니다. 그래서 1조 중에서도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그 문구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란죄에 있어서의 그런 그 내란 목적, 즉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바로 이 포고령 제1조 1호에 국회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그 조항 아니냐 예. 이렇게로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문구를 넣었느냐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고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그냥 간과했다 이런 주장이고 거기에 보면은 그 검열하는 내용도 모든 그 언론에 대해서 통제하고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이제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게 들릴 것인지는 이제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 그 언론 통제를 안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1조의 국회 부분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인지 이것도 이제 조문별로 조금 따져봐야 되고 특히 이제 파업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전공의 부분은 기존의 어떤 그 계엄 포고령에 전혀 없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좀 대답이 좀 궁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엄 포고령의 그러한 내용 자체가 기존의 군 안에서 그
계엄에 대비한 그런 준비 문건에 그 1조의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냥 당연히 1조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뺏긴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주장 자체로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으로 그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네, 이제 모레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포고령 초안은 자신이 작성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검토를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이 주장이 이런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 이제 포고령이 포고가 된 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을 하고 누가 검토를 했는가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또 포고령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설사 대통령이 이걸 봤는데 1호를 간과했다 하더라도 결국 포고령은 뭐 다 선포되고 계엄 선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도 군이 또 계엄군이 갔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지금 증거 조사를 하는 중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냐면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이제 그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탄핵 소추 사유의 유력한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고령 1호를 제시하면서 헌법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측 의견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포고령 1호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1호에 대해서는 뭐 의도가 없었다. 단지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포고령 1호에다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지 이걸 진짜로 금지하려 한다랄지 아니면 이거 뭐 국회를 뭔가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뭐 그거 자체는 이제 포고령에 워낙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뭐 포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거 자체는 의견일 뿐이지고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예. 계엄 자체는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포고령에 설사 이게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실질적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내란죄가 된다랄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려고 하면 국헌문란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인데 포고령에다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생각이 없었다. 이걸 이제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보고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국회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예. 그러면 있었다 하면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경고하려고 했을 뿐이고 국회에 뭔가 무력 사용한 거 그런 건 없었고 예. 단지 국회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 두 인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과 관련한 증인일까요?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예. 그 약간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참석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국무회의 의결은 아니지만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전형적인 가정입니다. 예. 내가 만약에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했지 행안부 장관에서 한 것은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체가 국회 측이 됐건 대통령 측이 됐건 이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자, 물론 이제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난 2차 변론길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된 영상들을 CCTV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 아니면 뭐 선관위 뭐 국회의장 공관 그런 CCTV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주장과 그런
CCTV 영상이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이걸 좀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 내지 내란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국회거든요. 그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가, 군경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 국회의원의 등원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CCTV의 그 어떤 군대나 경찰의 계엄군과 경찰의 병력의 정도라든지 이동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예. 이 정도 병력이 어떤 들어가면 들어간 시점이 언제이고 그 처음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시점이 언제이고 실제 도착한 시점이 언제이고 들어가서 어떠한 이제 국회에 도착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실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데 뭐 그 김종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대로 중과부적이어 가지고 어떤 계획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봉쇄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겁주기 위해서 일부 소수의 병력만 보낸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국회의원 공관에 대해서 봉쇄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결국은 그 국회의장이 그 어떤 국회를 대표하면서 이 국회 본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장이 혹시 공관에 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봉쇄해서 국회의장을 거기서 가두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국회의장을 체포해서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예. 이제 어떤 목적으로 국회의장 공간에 그 계엄군을 보낸 것인지, 이 목적도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그 계엄군을 보낸 것은 아마도 이제 그 불법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그 보낸 그 병력의 정도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무장을 이제 그 선관위에 보낸 계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실탄이 장착된 그런 예. 총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검증해 보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왼쪽에 나가고 있는 게 지난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윤 대통령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오늘 헌재에 출석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뭔가 상당히 흡사하죠. 남색 정장에 지금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계엄 선포 당시와 오늘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마치 같은 의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변호사님, 여기에 어떤 의미나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다른 정장보다도요. 일단 넥타이의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붉은색은 이제 보수를 의미하고요. 예. 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는 이제 보수의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뭐 이재명 대표 만날 때도 넥타이에 있어서는 뭐 윤 대통령은 약간 붉은 색깔, 이재명 대표는 뭐 파란 색깔 이런 색 넥타이 차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색깔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제 넥타이로 많이 표시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 넥타이 자체는 나는 아직도 보수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건재함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 넥타이를 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굳이 또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윤 대통령 측이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렸는데, 당시 이제 국무위원들이 좀 많이 속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인물로 증인 신청을 아무래도 했겠죠, 교수님? 예, 아무래도 그 신청한 그런 증인 신청한 국무위원들을 보면은 뭐 지금 그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는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이나 혹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저 행정부 기능이 얼마만큼 그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가, 이것이 아까 그 박준섭 경제수석
예. 대한 어떤 증인 채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 행정 기능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 국회의 어떤 폭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원인으로 어떤 예산 삭감을 한 부분, 그리고 탄핵 소추를 오남용한 그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그런 박준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좀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정을 통할하고 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그 어떤 증언해 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탄핵 소추를 당한 이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또 어떤 국정이 마비되는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 탄핵 소추 되었다가 기각되어 가지고 직무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탄핵 소추의 남발이 그 행정 기능 마비라고 하는 그러한 심대한 어떤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증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헌재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한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는데요. 야당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했고 있는 국헌 문란 행위다. 그리고 검경 특경비 등 예산이 0원이었는데 이것은 수사방해다. 그리고 R&D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삭감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결코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한동훈, 우원식에 대한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황당한 가짜뉴스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 측에서도 현재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현안질의 속기록을 토대로 계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서증 요지를 설명 중이다.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서증 요지를 설명 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님? 이제 서증이라는 것이 서증 요지. 예, 서증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로 서증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제출하면요, 이 문서를 제출하는 이유, 이것이 뭘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예.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서증 요지 진술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탄핵 소추를 하는 국회 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측이 이제 답변서와 탄핵 소추서를 통해서 아마 그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를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 요지를 좀 진술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통령 측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탄핵 소추에 대한 이제 반박 의견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사실조회한 것도 있고요. 어떤 특히 국회에서는 또 수사기록에 대해서 인증 등본 촉탁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수사기록도 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도 이제는 일단은 뭐 그 수방사령관이랄지 뭐 김의원 전 장관이랄지 이건 일단 다음 길까지는 뭐 어느 정도 2월 6일까지는 아마 채택이 돼 있어서 증인 신문기일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대통령 측에서 한 20명 넘는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증인을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증인을 채택하고 어떤 증인을 채택 안 할 건지, 또 뭐 사실조회랄지 인증 등본 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이게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심판하는 데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정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거 조사를 마치면 뭐 제가 볼 때는 다음 길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또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증거 조사는 거의 다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적인 이제 본론적인 증거 조사,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CCTV를 본다랄지 이런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변론기일이 생중계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선관위 서버 탈취와 관련해서 위법성 증언을 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쪽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용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 매물 진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변호사님 이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저거 자체는 이제 예. 비상사태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산 삭감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활비 안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제 국가를 혼란시켜야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건 계엄의 요건 중에서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이런 뭐 엄청난 국가의 비상사태지 꼭 이게 뭐 무력으로 누가 침공을 하고 아니면 사회 혼란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하고 줄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의 어떤 입법 폭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의 그 쪽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네. 그 국회에서 이제 나와서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당시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뭐라고 이제 했냐면 쪽지를 이제 받았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기에 이제 자세한 거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런 그 재정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확보해라. 예. 그걸 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게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IMF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제2의 IMF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네. 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이 확보한 쪽지에는 그거 결국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라. 그리고 국회에 그 예산 그 돈줄을 끊어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쪽지에 적혀 있었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쪽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맞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국회 활동을 못하도록 예산을 돈줄을 끊어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 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가 입법 활동을 못하게 하면 마치 이제 50 때 그런 그 국보위처럼 이런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활동하게 하라 이런 것으로 좀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내란죄에 있어서의 그런 내란 목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쪽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하고 실제 쪽지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아마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이제 이틀 후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면 조금 더 좀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쪽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비상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가 쪽지에 있었다. 네. 비상입법기구가요. 네. 지금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냐면 예. 이제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쪽지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국회와 관련된 예산을 다 차단시켜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지 자체를 보면 이게 포고령 1호처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문을 다 폐쇄하고 그걸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라. 이런 취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대통령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느냐. 네. 아마 이 부분도 김용현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나오면 아마 이 부분도 좀 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썼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 쪽지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쓰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런 명령이랄 지시를 한 것이 되거든요. 예. 또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직접 썼지 않았다고, 뭐 썼다고 한다면 완전 그게 관여됐다고 볼 수 있지만, 뭐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뭐 다른 계엄의 지시랄지 수뇌부들하고 통화를 한다랄지 명령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 계엄 쪽지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거는 될지언정 이 쪽지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뭐 탄핵 소추가 되고 안 되고 그 정도의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